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플랑드르의 진흙탕 참호 속으로 들어가 한 영국 병사의 눈을 통해 전쟁의 맨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의 기록은 단순한 전투의 나열이 아닙니다. 평화롭던 어제와 포화 속의 오늘, 그 극명한 단절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고 또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1장 전장의 우리 군대 모든 전쟁은 수많은 모순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전쟁 그 자체가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모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화 속의 인간과 전쟁 속의 인간. 시인과 예술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인류에게 이 뚜렷한 대비를 각인시켜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지 어느덧 13개월. 저는 지금 이 전장에서 영국군의 삶과 임무에 대한 저의 인상을 기록하려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끊임없이 평화롭던 세상과 전쟁에 휩싸인 세상, 그 혼란스러운 대조의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만큼 그 대비가 선명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을 돌아보는 것은 마치 아득한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얼마나 자주 그 말을 내뱉는지 모릅니다. 영광스럽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작년의 경마대에 저 멀리서 아일랜드 얼스터 문제로 희미하게 들려오던 갈등의 소리, 그리고 발칸 반도에서부터 서서히 울려 퍼지던 불길한 천둥 소리. 결국 한 사악한 왕자의 죽음이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작년 이맘때는 런던 금융가의 신사들도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당시 교회에서 출퇴근하며 중절모를 쓰고 기차 손잡이에 매달리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오직 사업, 가족, 그리고 소소한 취미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시절 지역 방위군이라는 단어는 코미디쇼의 웃음거리였고 토요일 오후의 군사훈련은 고된 사무실 업무에서 벗어난 즐거운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여름에는 건강한 야외 휴가를 즐기는 수단이기도 했죠. 그때 런던은 독일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독일인 친구가 있었고 섬나라 특유의 방식으로 그들의 상류층에게는 아첨하고 서민들은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평화에 대한 고귀한 헌신이라 자화자찬하며 독일인들의 확고한 목적의식, 엄격한 국가기강, 그리고 근검절약 정신을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독일 침략군의 선봉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사관 소속의 매력적인 첩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사교계라 불리는 생각은 가볍고 입은 가벼운 국제적인 무리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더 낮은 계급의 비밀 요원들, 즉 웨이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플랑드르의 참호 속에서 과거에 익힌 우리의 언어를 적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겠죠. 우리에겐 독일인 사무원들이 있었습니다. 점잖고 임금도 저렴했죠. 브론즈버리나 랭커스터 게이트의 하숙집에 살던 그 성실한 젊은이들은 일요일 저녁 식사 후 포트와인을 마시며 멍청한 영국인들과 함께 영국과 독일이 서로에게 품은 상호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군사훈련소였던 올더숏은 눈부신 햇살 아래 평화롭게 일상의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장교들의 사랑을 받았던 존 고프 장군의 빛나는 경력을 갑작스레 앗아간 그 총알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장교들은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복을 입었고 일반 대중은 샘 브라운 장군이나 그의 유명한 벨트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죠. 기관총은 여전히 소수의 전문가들만 다루는 무기였고 군 전체의 전력을 강화하는 핵심 무기로서의 중요성은 아직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폴로 경기, 크리켓 경기, 수많은 점심과 저녁 식사, 그리고 무도회들, 북부의 노동자들은 블랙풀이나 뉴 브라이튼에서 즐거운 휴가를 보내며 방짓기, 광산, 조선소에서의 고된 노동에서 잠시나마 해방되었습니다. 영국의 모든 삶은 익숙한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우리는 스포츠 경기에 열광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직 경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황제의 평화정책과 같은 정치적 구호에 기대어 보편적 평화라는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8월의 밤,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버킹엄 궁전 주변에서 군중들이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는 사이 낡은 삶은 멈추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듯 더디고 머뭇거리며 우리가 전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원 과정은 평소처럼 사업을 과 같은 어리석은 구호 때문에 방해받았습니다. 이는 군대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사업을 지키려는 교활한 금융가들이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이 전선에서 소총을 메고 있어야 할 때 가게 카운터 뒤에서 리본길이나 재고 있게 만든 구호였죠. 세상에 그 무엇도 평소 같지 않은데 평소처럼 사업이라니요. 독일군이 벨기에를 절반이나 휩쓸고 지나가며 연합군이 가진 것보다 훨씬 거대한 곡사포로 길을 열고 기관총을 주력 무기로 사마살인과 약탈의 길을 밝히기 위해 마을에 불을 지르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우리의 소규모 원정군이 프랑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지도 못했을 때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는 지금 제게 이 말을 하는 이들은 모두 참호 속에 있습니다. 금융가 출신의 런던 지역 방위군 연대원들, 광부와 공장 노동자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이곳 도로에서 행군하는 연대를 지나치거나 참호에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평화로운 시절에 무엇을 했는지, 사복을 입으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모든 전쟁은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문명 세계는 이제 유럽 전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조직적인 사륙을 일상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좁지만 결정적인 연합군 전선에서 매일 목격하는 무장한 영국인들의 모습에 제 마음을 적응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영 제국의 최종 운명이 바로 이곳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인상들은 제 마음을 압도합니다. 플랑드르의 하얀 리본 같은 길을 따라 물결치는 영국인들의 얼굴, 본능적으로 프랑스어가 흘러나와야 할 것 같은 장소에서 들리는 낯선 모국어 소리, 그리고 무덤 위에 세워진 소박한 나무 십자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안에 우리가 사랑했거나 존경했던, 어쩌면 싫어했던 누군가가 잠들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일이 아니라 법조계나 정치, 금융계 혹은 스포츠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독일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알다시피 전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사건들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열정과 미덕들 모두 비정상적입니다. 특히 영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의 평화 속에서 안주해왔습니다. 우리를 적들로부터 수없이 지켜준 저 바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벨기에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장에서 우리 군의 운명을 따르면서 저는 이 전쟁이 과연 우리에게 그토록 비정상적인 일일까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우리 영국인들은 한때 군사 국가였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피카르디와 플랑드르 땅의 지난 6세기에 걸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에드워드 3세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국인들은 이 비옥한 들판에서 간헐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금발의 고든등을 가진 영국 궁수들의 뼈가 지금 우리의 참호가 길게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이 평야 아래에서 바스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젠쿠르 전투지에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순례였습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심연을 넘어 고향을 떠나 기사와 영주를 따라 바다를 건넜던 그 강인한 영국 궁수들에게 손을 뻗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유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소서. 저는 그들의 무덤 아래 민들레와 데이지로 불타는 듯한 따뜻한 풀밭 아래 잠든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깨끗했고 씁쓸한 기억을 남기지 않았다고. 아젠쿠르에서 용맹하게 싸웠던 프랑스의 신사들은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듯 그 영혼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장에는 기념물이라곤 벽돌 기반 위에 심어진 거대한 십자가상이 전부였습니다. 받침돌에 붙은 석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415년 10월 25일 우리의 용맹한 전사들이 이곳에서 쓰러졌다. 그들의 희망은 불멸로 가득 차 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들이 지은 죄로 받는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려는 거룩하고 유익한 생각이다. 십자가상 아래의 석판은 돌에 새겨지거나 연필로 쓰인 글거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전쟁 발발 이후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동맹들에게 경의를. 프랑스 만세. 하나님, 프랑스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조프르 장군 만세, 군대 만세 라고 쓰인 글궈도 있었습니다. 아젠쿠르와 그곳에서 죽은 용사들은 기억되지만 그들이 상징했던 불안은 잊혔습니다. 곁에 있던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어쩌면 아젠쿠르의 푸른 잔디 아래 잠든 많은 궁수들은 오늘날 프랑스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의 말투를 알아들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땅끝에서부터 스코틀랜드의 섬들까지 워시만에서 고레이만 사이에 만날 수 있는 모든 억양과 말투, 억양이 우리 위대한 지원군 대열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길에서 대대가 행진할 때 눈을 감고 병사들의 억양이나 말투의 특징으로 그들의 출신 지역을 추측해보곤 합니다. 스코틀랜드 연대들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의 방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거의 모든 스코틀랜드 연대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글래스고 출신의 신문파리 소년들과 매혹적인 30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틀림없이 글래스고 거리의 말투였고 그들의 재치는 총것만큼이나 날카로웠습니다. 2차 이프르 전투 이후 저는 카메론 하이랜더 연대의 남은 병사들을 방문하여 인번에 쓰셔 지방의 말투로 전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게일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장교는 전투 중 통신선이 끊겨 여단 본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2명을 후방으로 보내야 했을 때 재치가 있을 법한 악명 높은 사슴 밀렵군 2명을 선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일랜드 연대의 풍부한 말투, 캐나다인들의 강한 미국식 억양. 이곳에 있으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군대는 그 민족의 정수입니다. 지원병 제도는 불량배들을 모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는 주로 양심을 위해 영국의 역사에서 가치 있는 모든 일을 해온 부류의 영국인들을 끌어들입니다. 전선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플랑드르는 만남의 장소로는 최고입니다. 수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 우연히 만났던 지인들, 사업상 만났던 사람들, 심지어 내 옷을 맞춰주었던 재단사까지 만납니다. 행군하는 부대 한가운데서 제 이름이 불려 나오고 한 병사가 길가로 걸어 나옵니다. 낯선 군복과 검게 그을린 피부, 굳은 표정의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그는 학창시절 알던 친구이거나 몬테카를로 카지노 뒤편에서 함께 골프를 쳤던 브라운 혹은 시내의 어느 회사 관리자임이 드러납니다. 무엇이 위대하고 대표적인 영국인 집단을 하나로 묶어 호머가 노래한 것과 같은 용맹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레오니다스가 눈물 어린 미소로 바라볼 듯한 굳건한 인내심을 지닌 훌륭하고 조화로운 전체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군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활기,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무관심, 그리고 눈부신 끈기 아래의 거대한 결의,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강철 같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 병사의 마음속에서 독일인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날뛰는 한 세상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병사의 정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유머일 것입니다. 위험이 가장 위협적일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역설적이고 냉정한 유머 감각 말입니다. 한 병사가 성냥으로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있는데 근처에서 포탄이 터집니다. 포탄은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를 그의 얼굴에 확 풍깁니다. 그는 진심 어린 한숨과 함께 외칩니다. 이런. 이 프랑스 성냥 때문에 내가 죽겠군. 영국 병사에게는 또한 다정함이 있습니다. 참호 속의 굳은 밤, 피로로 눈이 충혈되고 뼛속까지 추위에 떨며 막 휴식을 취하려던 병사가 자신만큼이나 지친 장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주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독일군 포로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는 마치 친절한 런던 경찰이 술 취한 사람의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집으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잔혹 행위의 영향으로 영국 병사의 태도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포로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부상자와 죽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영국 병사의 다정함은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영국 병사도 전방에 부상자가 누워있는 동안 참호에서 편히 쉬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고 제대로 묻어주기 위해 남자들은 두려움 없이 자신을 노출합니다. 어느 날 기병대에 있는 친구가 마른 강가에서 거행했던 장례식에 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대 바로 위에서 유탄이 터졌지만 다행히도 한 명만 사망했습니다. 부대는 이동 중이었고 즉시 그를 묻어야 했습니다. 군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를 낭송하고 조총수들이 경직된 자세로 서 있는 그런 군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병사들이 얕은 구덩이를 파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죽은 병사의 인식표와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었지만 친구는 그가 참석했던 어떤 의식보다도 가슴 아픈 의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얼룩진 카키색 군복을 입은 채 굳어버린 시신을 땅에 눕힐 때 큰 다정함을 보였습니다. 저런 불쌍한 제기 마지막 안식처로 갔군. 무덤가에 서 있던 작은 무리에게서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제군들, 모자 벗어. 전쟁을 위해 재입대한 늙은 병사가 외쳤습니다. 가엾은 시신이 차가운 흙 속에 눕혀지자 병사들은 경건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탄약 상자로 만든 조잡한 십자가를 가져왔고 그 위에 병사의 이름과 연대가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적혔습니다. 무덤이 메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자 부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영국군의 전투 경로는 이러한 십자가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들은 이제 훌륭한 조직인 묘지위원회에 의해
점차 교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공립학교의 정신이며 연대장교에 의해 주입되고 유지됩니다. 이 전쟁에서 불멸의 영광의 길을 개척한 연대장교는 조용하고 겸손한 용기, 불평없는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의 정신으로 말버러와 웰링턴과 함께 싸웠던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지극히 영국적인 정신입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런던의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1914년의 연대 장교에게 라는 소박한 글귀가 새겨져야 합니다. 그의 방패처럼 희고 그의 강인함처럼 대리석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그가 모든 전쟁에서 쌓아올린 영웅적인 업적처럼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독일군은 우리의 육체를 부수기 위해 수많은 고폭탄과 기관총, 그리고 우리의 숨을 먹게 하는 질식가스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연대장교의 정신, 즉 그의 부하들의 정신이자 군대의 정신을 꺾을 무기는 없습니다. 제2장 진지전 독일인들은 용어를 만드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호전을 슈텔룽스크리크, 즉 진지전이라고 묘사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뇌브샤펠에서 포로로 잡힌 한 베스트팔렌 출신의 덩치 큰 병사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는 기동전이 끝난 후에 진지전이 뒤따랐다고 말했습니다. 기동전이라 맹목적으로 믿는 국민들의 눈앞에 번쩍일 만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 기동했는지는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지전이라는 독일어 표현은 우리가 막연하게 참호전이라고 부르는 서부 전선의 거대한 교착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진지를 위한 기동이 벌어지는 일종의 거대한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독일군은 주로 방어 목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하고 연합군은 공세의 순간이 무르익었을 때 최상의 진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포위하는 쪽이고 독일군이 포위된 쪽인 공성전입니다. 상대방은 대부분 평평한 플랑드르의 시골 지형을 따라 혹은 때때로 단조로움을 깨는 대규모 전투에서 뺏고 빼앗긴 진지의 위치를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끝없는 참호선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지를 점령하고 강화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획득한 지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참호는 적의 총탄과 포탄에 너무 넓은 표적을 제공하지 않도록 너무 넓어서는 안 되지만 갑작스러운 공격 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의 시간에 병사들이 잠을 잘 수 있는 방공호와 식사를 하고 틈틈이 잠을 청할 수 있는 장교들의 공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탄약, 폭탄, 신관, 조명탄과 같은 위험한 물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와 기관총을 위한 특수 거치대도 필요합니다. 수천 명의 생명이 달린 위생 문제 또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호로 접근하는 길 또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양측은 보급 및 구호 병력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전선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교통호를 포격합니다. 이프르 돌출부의 일부 참호로 올라가면서 적에게 훤히 보이는 약 200야드 길이의 짧은 도로 구간을 만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위험 지역을 피하기 위해 도로와 접한 들판에 교통호가 파여 있었고 옥수수와 양귀비 사이를 1마일이나 구불구불하게 지나간 후에야 다시 도로와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 현대적인 참호가 직접적인 공격에는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지전의 경험은 어느 쪽도 참호가 파괴되지 않는 한 공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깊은 토치카 안에서 잘 보호받는 병사들은 탄창식 소총과 기관총으로 엄청난 대규모 공격조차 격퇴할 수 있습니다.
참호는 존재하는 한 난공불락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신화는 폭격으로 파괴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사라집니다. 진지전에서는 세 시대의 전쟁이 만납니다. 우리는 원시시대 야만인의 짧고 넓은 칼, 엘링턴 시대 병사들의 폭탄과 땅굴, 그리고 20세기 과학 발명품인 기관총과 중곡사포를 모두 사용합니다. 이는 인간의 잔혹한 힘과 대량 살상 기계의 결합으로 우리 문명에 대한 최대의 불명예입니다. 이 공성전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기계의 힘이 강철벽에 육중하고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부수고 또 부수어 마침내 전선이 휘어지고 끊어지면 원시적인 열정에 불타는 돌격 보병들의 인간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들은 녹색, 노란색, 붉은색 연기 구름 속으로 돌진하며 기계가 만든 돌파구를 통해 폭탄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며 길을 엽니다. 이 전쟁에서는 전략가가 아니라 기술자가 으뜸입니다. 제가 위에서 참호에 대해 쓴 글은 중포와 지뢰 같은 공성전의 방법만이 성공의 희망을 가지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네브 샤펠 주변의 독일군 참호를 뚫기 위해 우리는 1400야드 전선에 35분 동안 수십 문의 포를 집중 사격했습니다. 아라스 주변 작전에서 프랑스군은 하루에 거의 80만 발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은 선멸전입니다. 땅굴 파기는 포격과 대조적으로 국지적인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땅굴 파기는 적이 모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 유지가 땅굴 파기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리 군의 갱도 하나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 땀으로 번들거리는 상체를 드러낸 한 병사가 트롤리에서 흙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름기 많은 널빤지 위를 미끄러지며 기어갔고 흙으로 뒤덮여 카키색으로 염색된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땅굴 인부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위건에서 왔소 라고 말하며 이마에 땀을 닦고는 허리를 굽힌 채 낮은 갱도를 따라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공기는 축축하고 역겨웠고 허리를 굽힌 자세는 몇 걸음 만에 거의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 100걸음 정도 가자 트롤리가 길을 막았습니다. 그 뒤에서 2명의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곡괭이로 땅을 파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흙을 트롤리에 퍼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일했습니다. 위건 출신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갱도에서 나온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한 흥분한 젊은 장교가 제 눈에 손전등을 비추며 자동권총을 불편할 정도로 가까이 들이대고는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제 갱도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제 친구인 대위가 앞으로 나서서 설명과 소개를 해주었고 그 젊은 공병 소위는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채굴의 위험과 유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탄에 의해 수톤의 흙으로 막힌 갱도 이야기, 적의 곡괭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가운데 우리 병사들이 갱도를 완성하고 지뢰를 매설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했던 지하에서의 스릴 넘치는 경주 이야기, 그리고 두 갱도가 만났을 때 어둠 속 비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곡괭이와 삽을 든 육탄전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베르멜은 이 공성전에서 땅굴 파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작은 마을은 프랑스군이 집집마다 땅굴을 파고 폭파시켜 독일군으로부터 탈환한 곳으로 진지전의 전형적인 전투 모델로 연합군 전선 전체에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군은 직접 공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차례차례 각 독일군 거점 아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 돌파구를 만든 후 폭탄과 총검으로 돌격하여 진지를 확보하고 다음 목표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베르멜의 거의 모든 집은 지붕이 없었고 모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모든 벽에는 총알과 포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참호 박격포와 폭탄은 진지전의 필수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무기인 이것들은 기관총이나 탄창식 소총과 같은 현대적인 살상 무기 옆에서는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이 최종 병기라고 믿었던 무기들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된 독특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습니다. 폭탄 투척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폭탄은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전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핀을 제거한 후 떨어뜨렸을 때 폭발할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탄에는 시간신관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폭탄이 적의 참호에 떨어졌을 때 충격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폭발하도록 던지려면 상당한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폭탄 투척병들에게는 이미 바다의 규칙처럼 불변의 모토가 있습니다. 폭탄 투척병이 먼저 간다. 캐나다 사단의 한 폭탄 투척 중대 소속 애플턴 이병은 이 말을 그의 용맹한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속한 대대가 독일군 거점을 공격하고 있을 때 두꺼운 울타리가 있는 깊은 도랑이라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한 장교가 울타리의 유일한 틈으로 길을 이끌려 하자 폭탄으로 무장한 애플턴 이병이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관님. 폭탄 투척병이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폭탄 투척병들이 먼저 갔습니다. 그것이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제3장 돌출부를 위한 전투 60고지의 점령과 상실 이프르 주변의 반원형으로 늘어선 작은 무덤들 주위로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수만 명의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그 유명한 돌출부를 방어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 선을 따라서 말입니다. 봄과 여름은 이프르의 폐허가 된 탑 주변의 숲과 언덕에 미소를 지었고 야생화의 향연과 푸른 잎사귀의 풍요로움은 이 땅을 너무나도 변모시켜 이 푸른 목초지가 목격했던 끔찍한 전투의 장면들은 이제 멀고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4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속된 엄청난 전투의 현장이었던 전장의 상당 부분이 지금은 독일군의 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프르 전장의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죽은 자들이 죽은 그대로 군복을 입은 채 묻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0고지의 갈색으로 상처 입은 정상을 보았습니다. 오리지레가 뚫어놓은 거대한 분화구에는 2,000명의 영국인과 독일인이 아직도 마지막 나팔을 기다리며 누워 있습니다. 포탄과 총탄이 나무의 마지막 잎사귀까지 벗겨냈고 염소가스가 풀을 노랗게 물들인 곳입니다. 저는 전투를 지휘했던 장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고전적인 투쟁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 벨기에 도로의 단단하고 고통스러운 포장도로 위를 행군했던 것뿐인 평범한 병사들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아무도 꿈꿔보지 못했던 지옥 같은 포화와 굶주리고 목마른 채 신경이 마비된 상태로 좁은 참호에서 보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료들이 포탄 파편이나 총알에 맞아 날카롭게 하고 비명을 지르는 곳, 죽은 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부상자들이 신음하며 죽어가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총을 쏘고 장전하고 또 쏘며 버텼습니다. 단지 영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제 마음은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혼란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는 지략, 그리고 영웅주의의 숭고한 광경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전쟁의 결정적인 투쟁 중 하나로 기록할 그 전투의 그림을 그려보려 합니다. 2차 이프르 전투는 독일의 두 번째 칼레 진격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독일군이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 주된 목적은 그들의 공포 장치 중 하나인 질식가스의 효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의 진술에 따르면
독일 병사들은 자신들의 가스통을 두려워했고 가스구름 바로 뒤에서 전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독일군의 계획은 4월 17일 60고지에 대한 우리의 공세로 인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60고지 점령은 독일군의 공세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독일 참모부는 60고지 공격이 실제로는 순전히 국지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강력한 공세의 전조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60고지는 이프르코민 철도선이 깊은 절개지를 통과하는 곳에 위치한 낮은 언덕입니다. 독일군이 언덕의 정상과 위쪽 경사면을 점령하고 있었고 우리 참호는 아래쪽 경사면을 따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언덕 정상에 지뢰를 매설한 후 보병이 진격하여 언덕을 점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월 17일 저녁 7시 공격 개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맑은 저녁 공기 속으로 독일군 참호에서 가느다란 푸른 연기 줄기가 피어오를 때 땅이 흔들리는 둔탁하고 낮은 굉음과 함께 60고지의 정상이 거대한 검은 흙먼지와 파편, 그리고 인간의 조각들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직후 길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두 번째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5개의 지뢰가 터졌고 직후 우리 포병은 인근의 모든 독일군 진지에 대해 속사를 개시했습니다. 독일군은 네브 샤펠에서처럼 완전히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참호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5개의 거대한 분화구가 생겼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죽거나 다친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소수의 독일군이 저항했지만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적은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포격은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2시 30분경 웨스트 켄트 연대를 구원하러 온 K, O, S, B 연대는 끔찍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땅의 구멍과 흩어진 시체, 그리고 끊어진 철조망 가닥들이 전진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K, O, S, B 연대의 지휘관 슬레이든 소령은 부상을 입었고 그의 부관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K, O, S, B 연대를 언덕 꼭대기에 새로운 참호로 이끈 것은 한 명의 소위였습니다. 질식할 듯한 연기 속에 휩싸이고 참호가 죽은 자와 부상자로 가득 찼음에도 K, O, S, B 연대원들은 용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밤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이 트자 그들은 포탄이 장렬하는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간의 땅을 내주고 우리 진지맨 왼쪽에 있는 분화구 건너편 참호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엘링턴 공작연대가 도착하여 K, O, S, B 웨스트 켄트 연대를 구원했습니다. 공작연대는 그날 훌륭하게 싸웠습니다. 포탄과 폭탄에 비해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 종일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오후가 되자 독일군은 언덕 전체를 탈환했지만 공작연대가 여전히 저항하고 있던 일부 구역은 예외였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공작연대는 버텼습니다. 포병 지원을 받아 반격을 가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오후 6시 수적으로는 줄었지만 공작연대는 참호를 넘어 돌격했고 요크셔의 동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60고지는 다시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 독일이 문명과 인류에 대한 범죄, 즉 질식가스라는 이름 없는 공포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60고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수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사령관 존 프렌치경은 그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적의 성공은 전적으로 질식가스 사용에 기인한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5월 5일의 적의 공격은 이전에 그들이 했던 수많은 시도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이 확실하다. 4월 20일 아침 격렬한 전투로 지친 제13여단은 다른 여단의 도착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트서리 연대와 베드퍼드셔 연대가 참호로 들어갔고 즉시 독일군이 언덕을 탈환하거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 우리가 얻은 진지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필사적인 노력의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필사적인 육박전, 폭탄교전, 그리고 끊임없는 포격이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날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스트서리 연대와 베드퍼드셔 연대는 매우 용감하게 싸웠고 끔찍한 포화에도 불구하고 최전선의 정규군에게 온갖 종류의 보급품을 운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제6킹스 리버풀 연대의 훌륭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60고지를 둘러싼 싸움은 이 거대한 전쟁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이 만든 가장 끔찍한 무기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정신의 숭고함. 플랑드르의 들판에 잠든 수많은 영혼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를, 그리고 우리는